네, 오늘은 조수진의 정치본색으로 진행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구가 동작을인데요. 아, 네. 네, 근데 어제 퇴근길에 지하철역 갔더니 루삼경 총경, 루삼영 총 후보가 시민 인사를 하고 계신데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정치본색에도 한번 나오세요 하려고 이제 인사드리려고 했더니 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왔어요. 아니 조수진 변호사를 못 알아보시고 어떡하지? 아유 제가 저 아무것도 아닌데 김민아 평론가님 정도는 가서 섰어야 아이고 이러면서 왔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갔으면 아마 체포하려고 했겠죠. 경찰의 본능이 발휘돼서 저 사람 수상하다 검문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불신 검문. 네,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변호사니까 아시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는 경찰의 신분을 요구하고 그렇죠. 어디에 누구십니까? 이렇게 요구하고 임의동행입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뭔가 좀 옛날에 경험이 있어서 과거가 신분증 제출 안 하고 가방 못 찢어요. 안 돼요. 그러고 그러다가 저는 불신검문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김민아 평론가 이렇게 밝게 웃는 거 처음 봤네. 네, 오늘의 TMI는 과거가 좀 수상하다. 김민아. 자, 오늘의 신문들은 어디를 한번 누벼볼까요? 요즘 신문들 수상해요. 특히 보수 신문들이 수상합니다. 신문도 수색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보수 신문들이 지금 연일 위험하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민주당을 위해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계속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지율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뭔가 심상치 않고 조국 혁신당 바람이 심상치 않다고 빨리 좀 대책 만들어라 위험하다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수도권 판세가 위험하다. 일제히 보수 신문들이 지금 그 경고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중이에요. 위험한 게 많군요. 네. 그래서 오늘 신문을 정리하자면 수도권 위험하다 일제히 경고한 보수 신문들 이렇게 제목을 달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그 하위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신문 제목으로 정했는지 오늘 주제로 정했는지 종횡무진 신문 지면을 다시 한번 누벼볼까 합니다. 먼저 동아일보 사면을 보시죠. 네. 동아 사면 여 후보들 서울 당 지지율 상승은 착시, 이종섭 고물가 등 악재. 이거 심상치 않다. 여당 후보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출국 절차와 물가 폭등, 의료 공백 장기화가 문제다. 그 밑에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사진은 지휘자인가요? 그러네요. 예, 절묘하게 또 저런 사진을 썼네요. 아니요, 저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얘기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는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설프게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일제히 보수신문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저도 발견 못한 걸 지금 포착을 해주셨어요. 지금 나경원 동작을 후보가 그러지 않아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재명 때리기가 처음엔 속 시원했지만 저는 신선하지 않다. 물가를 어떻게 잡을지 시원하게 얘기해줘야 한다. 한강벨트 출마 후보 캠프 관계자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대 격전지인 서울 한강벨트 판세를 중심으로 이 땅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비명행사 공천 논란에 한때 여당 지지율 상승이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정작 격전지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여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열세이거나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후보들은 여권발 악재도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논란과 전공의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장기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 곡선을 그렸던 이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뚝심 있게 대응한다. 요거였는데 맞습니다. 이게 리스크로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예상한 바잖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자리를 깔아도 한 10번은 깔아도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 북한군 개입설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태호 변호사의 대구 중남 공천 결정 유지 등 이런 원인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강벨트 출마 후보는 한 후보의 말인데요. 이재명 사천 논란에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진다고 믿고 정작 여권 악재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렇게 지휘하시던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예의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한동훈 원톱의 한계를 수도권 후보들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원톱으로 계속 가니까 피로감이 있다. 후보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 경기 지역 후보가 얘기한 말이고요. 다른 서울 지역 후보는 지역 연고가 없는 후보를 공천한 것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꼬집었다고 합니다. 도태우 변호사 공천 유지 결정도 도마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여당 관계자는 도 변호사를 내치면 난교 예찬으로 논란이 된 장해찬 후보도 물러나야 하니 유지한 것 아니겠느냐 라면서 영남 보수층 눈치만 보는 도로 영남당이 됐다. 이런 쓴소리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 위원장은 어제 당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래요. 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15일 호남 방문을 앞두고 도 변호사 공천 유지 문제 해법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안 하고 있지만 할 것이다.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동아일보가 이 지면만 보도한 건 아니고요. 일면을 보시면 일면에도 이렇게 한강 벨트 아주 어려워 그러면서 보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워. 네. 지금 쭉 들으시면은 예.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이 얘기가 지금 쭉 말씀해 주셨듯이 다 코멘트가 여당 관계자 또는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 네. 또는 그 후보 캠프 관계자 다 여당 내에서 지금 나온 얘기예요. 신문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다 따옴표. 그렇죠. 따옴표예요. 여당 관계자,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겁니다. 예. 직접 지역구에 가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역구 여론을 체감을 해보니까 그렇지. 아 이거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처럼 가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 문제 이런 식으로 간 거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뭐 아까 뭐 자리를 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뭐 자리를 깐다기보다도 계속 경고음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음은 나온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종북 얘기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뭘 물어봐도 무조건 다 이재명 대표는 그럼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예. 여당이니까 여당 대표니까 거기에 맞는 무슨 민생 문제라든지 그게 그런 것들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의힘의 어떤 그러한 희망적인 무슨 전망 찾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랬죠. 예. 그게 저나 김성환 평론가님이 무슨 뭐 이런 불순한 사람들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직접 뛰어보니까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보수 신문들에까지 위기로 보도가 되는군요. 근데 이게 동아일보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짓말 안 해요. 네. 우리가 분석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보수 신문들이 분석해 놓은 걸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이게 논리가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동아일보는 좀 여야 균형을 조금 맞추는 듯한 모양을 취해왔잖아요. 보도할 때 그동안에. 네. 조선일보 3면 한번 보실까요? 네, 조선일보로 가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네, 보시면 여수도권 위기론 2번 찍겠다는 사람들도 장 한 번 보면 한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가면은 이제 2번 찍겠다라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도 한숨이 난다. 감이 딱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이 딱 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뭐 혼자 사니까 장은 안 보는데 배달의 민족 한번 켜면 한숨이 나옵니다. 너무 비싸요. 네, 내가 점심 한번 먹기 위해서 이 돈을 내가 내야 되냐 지금? 예? 말하면서 또 열받네. 근데 네, 오늘도 점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떡하나. 네, 근데 아무튼 사줘요. 아무튼 예? 네. 아무튼 그래서 기사가 막 이래요.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 사이에서 총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기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그러네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위기감이 커지고 그렇죠. 있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다는 이게 거예요. 팩트군요. 크로스 해봐도 다 팩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일보가 생각할 때 위기다 이게 아니에요. 수도권 출마자들 사이에 총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예.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 속에 한강벨트 수복 기대감이 나왔던 1, 2주 전과는 민심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중도층 선택에 따라 수백 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 지역인데 후보자들은 달라진 민심의 원인으로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과 조국 혁신당 등장으로 커진 정권 심판론 부상을 꼽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인용이 돼 있어요. 근데 인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이 통화에서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통화한 거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만 보면 큰일 났다는 위기감이 있다. 야당은 종북 논란이 됐던 비례 후보를 사퇴시키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데 여당은 뚜렷한 정책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유권자들에게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서울 강북 지역에 출마한 한 후보는 손을 잡아주던 유권자들도 이제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천 지역의 한 출마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 장 한번 보고 나면 2번 찍으려다가도 한숨 나온다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네. 경기도의 여당 우세 지역에 출마한 한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에게 밀리는 결과가 나오자 캠프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서울 지역 후보는 네. 이라고 또 따옴표가 되어 있는데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조국 전 장관이 나는 감옥 가더라도 정권을 비판하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동정론을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먹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라는 대목을 또 써놨습니다. 예. 대중적 인기와 긴밀한 대응으로 최악의 위기를 벗어났지만 나홀로 캠페인의 한계도 드러났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수도권 후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연예인급 열기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우리 당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에 대해선 인상에 남지 않는다는 유권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수도권 출마자이기도 한 공동선대위원장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 공동선대위원장들이 누굽니까?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여기에 플러스 있어야 되는가 의심스러운 윤재호 원내대표 좀 구색 맞추기로 끼어들어간 것 같죠? 네. 물론 실질적으로는 구색 맞추기라기보다는 상당한 키를 잡아야 되는 인사라고 보입니다만 TK 출신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권 심판론에 맞서 정책 이슈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야당만 공격할 게 아니라 새로운 정책 이슈로 승부해야 한다.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민생 밀착형 공약과 미래의제 정책이 필요하다.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급한 민생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를 국민께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거 다 실명으로 썼어요, 조선일보가. 야, 그리고 이게 완전히 지금까지 얘기됐던 거 종합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실명으로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실명으로 지금 썼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어떤 걸 얘기한 거냐, 조선일보가. 이런 얘기를 누가 해야 된다는 거냐, 지금. 누구한테 주문하는 걸까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한테 뭔가 쓴소리를 해야 된다는 맥락과 뉘앙스를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어떤 평론가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네. 누굴까요? 그 김이나라는 이제 놈이죠. 네. 그럼 우리가 조선일보 보도까지만 얘기를 하면 보고 이렇게 그 보수신문들이 전부 다 일제히 그 수도권 판세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할까요? 예. 아니죠. 조중동이죠. 예. 네. 중앙일보 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중앙 사면입니다. 정권 심판론 다시 뜰라. 여당 내 이종섭 임명 철회 견의를 여기까지 갑니다. 지금 계속 이종섭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게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종섭 얘기가 지금 조선일보에도 같이 나왔어요. 조선일보는 이종섭 리스크 이렇게 해서 기사를 딱 하고 써놨어요. 아까 3면에 딱 있어요. 제목이 변수로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 이렇게 있고 중앙일보도 4면에 방금 보신 이제 정권 심판론 다시 뜰라 여당 내 이종섭 임명 철회 건의를인데 뭐 조선일보 저 기사를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들 사이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이 총선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CBS 라디오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사건 수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다는 건데 이 대목이 이 기사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 있지 않습니까? 서울 중성동갑 후보인 윤희숙 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본지는 조선일보죠. 야당이 연일 이대사 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여당의 부정적인 민심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는 거고 서울에 출마한 한 후보는 거리 인사를 나갔더니 한 유권자가 이종섭은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묻더라.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라고 해도 총선 후에 내보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근데 이 기사에서 또 제가 재밌게 본 게 공수처 관계자의 말이에요. 임명 사실을 대사에 임명한다는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게 돼서 황급하게 조사를 준비했다. 예? 그거를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고요? 이 기사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야 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근데 그것을 짐작을 하고 당연히 확정적인 사실로서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공수처 관계자가 조선일보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게 왜 4시간밖에 조사를 안 하고 그게 한 거냐에 대해서 이미 공식적으로 공수처가 그게 갑자기 대사를 임명한다고 하니까 나가면은 조사를 못 할 것 같아서 빨리 황급하게 한 거예요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너무
아무 준비 없는 상태에서 내보냈다라는 게 확인되는 거고 또 하나 공수처가 황급히 준비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얘기돼 있는 거네요. 공수처 얘기는 이제 뒤에 좀 하고 어쨌든 중앙일보 기사로 다시 가면은 예. 중앙일보에 아까 정권심판원 다시 뜰라 여당 내 이종석 임명철의 건의를 이 기사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권 고위 관계자가 나옵니다.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혁신당의 선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 대사 임명 등으로 정권 심판원이 재부상한 데 따른 여러 낙하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목표치를 수정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목표치라는 거는 어느 정도 희망이 반영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도 반영하고 이래가지고 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재로선 비례대표 포함 120석 획득이 현실적 목표라고 당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초 여권에선 최소 135석 이상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어쨌든 한 15석 정도는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도권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민주당 공천 잡음에 실망한 야권 지지층의 시선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출구를 정부가 만들어준 셈이다. 민주당 공천 파동의 반사이익을 노리다가 역공을 당한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대사 임명 철회를 공식 건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되게 중요한 예. 대목이에요. 아까 조선일보도 그 기사의 행간에 한동훈 위원장 나서야 돼. 대통령한테 이종수 다시 오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야 돼. 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보수신문들이 다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긁어주듯이 기사를 또 쓴 게 있어요. 네. 한번 보세요. 한겨레 신문 5면에요. 예. 한동훈 이재명 때리기만 당내소도 이종섭 문제 함구 한계. 이 한겨레 신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그러네요. 한동훈이 주어네요. 네, 비유가 굉장히 재밌어요. 기사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요. 한동훈 감독이 뜬 건 좋았지만 제작 환경은 그대로다. 스태프들 최저임금도 안 주고 카메라도 후졌다. 그런데도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사정은 외면하고 이재명 얘기만 반복한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이 네. 최근 당 상황을 영화 촬영 현장에 빗대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이해찬, 김부겸 전 국무총리 3명이 상임선대 그러니까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를 맡았잖아요. 네. 이런 민주당과 달리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원톱 체제로 가 있잖아요. 좀 선대위를 꾸려놓고 그래서 한동훈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한 위원장 등판 초기와 다르게 최근 당 지지율이 정체되고 이종섭 전 장관 출국 논란 등 런종섭이라고 하죠.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다시 확산할 기류인데도 한 위원장이 마땅한 전략을 못 내놓고 있다. 이런 한동훈 한계론이 지금 고개를 여권 내에서 들고 있는 모양새라는 거예요. 예. 특히 당 안에선 야당이 연일 런종섭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 위원장이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당대표 입장에서 설명하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사실상 입 닫고 있는 이런 모양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이 불만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네요. 그동안 한 위원장 우리가 틱톡 화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 야당에 대해서 공세 적극적으로 했는데 딱 그동안에 입 닫은 게 있잖아요.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문제에 맞습니다. 대해서 입 딱 닫았는데 지금 이종섭 문제에서도 입 딱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항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이걸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바로 그 장면에서 봤네요. 네. 예. 그러니까 똑같이 윤 대통령이 딱 걸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동훈은 입을 닫고 있는 이 한계를 어떻게 해서든 깨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네. 한 위원장 역할에 이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여권 내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계속해서 오늘 살펴본 신문들이 들어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한동훈이네요. 그렇죠. 결국 그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에 조국혁신당까지 나타났으니 네. 정권심판원이 더 불붙으면은 이 선거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윤석열이 다시 재등장하는 그런 모양새네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가령 이런 보수 언론에 표현한 언론도 있고 표현하지 않으면서 발하는 언론도 있습니다만 가령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 그런 얘기 있어? 그러면 내가 총대를 한번 메고 이종섭 대사를 임명 철회나 이런 걸 한번 내가 건의해볼게 해가지고 그치. 했다.
정말 그러면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알았어. 내가 할게. 임명 철회를 했다. 그러면 사실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그렇죠. 텐데 그럴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 그렇게 했다. 어떻게 될까요? 너 그만둬. 저는 또 제2의 또 그 화재 현장처럼 가서 또 눈 맞으면서 이렇게 서 있었던 또 그만두라고 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그 장면이 나오겠죠. 왜 그렇게 될 거냐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예를 들면 이종섭 전 장관은 사실 김건희 여사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검사 출신도 아니고 뭐 한동훈도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종섭 전 장관의 목을 맬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 단서가 어떤 단서, 어떤 뭐랄까요, 뭐 인사이트가 한겨레의 칼럼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한겨레 김원철 사회부장이라는 분이 쓴 칼럼이 있어요. 여기 이게 준비가 돼 있네요. 드디어 대통령이 나오는군요. 제 생각에는 국비 도피,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도피했다 이렇게 쓰셨네요. 한겨레 대표 미남이 아닐까. 아닙니다. 네. 뭔 소리지?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 있는 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미남이네. 네. 이 칼럼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쓰고 있지만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해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에 서막에 열었던 사건. 이 사건은 나쁜 사람이 바이블이다. 그러니까 이 칼럼의 그 어체가 그 구어체거든요. 그래서 바이블입니다.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2013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청와대 집무실로 부릅니다. 수첩을 꺼냅니다. 문체부도 아무개 국장과 진 안무개 과장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문제의 바로 그 누군가에게서 들은 말을 근거로 주무장관에게 소속부처 국과장 경질 인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다음 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은 경질됩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걸 박영수 특검팀이 범죄로 판단하고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을 했다는 거고 이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 사례를 기억하시죠? 그랬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이라는 게 그간의 외교 관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한 것도 그간의 수사의 관례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앞서의 사례의 이 맥락으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 결정과 판단의 과정에는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받을 만한 발언, 지시, 보고가 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칼럼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범죄 전문가입니다. 대통령 범죄 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이. 그러네요. 몇 안 되는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그만큼 현직 대통령의 범죄에 정통한 이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어떤 식으로 전달돼 어떤 결과를 낳았을 때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본능처럼 그의 온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보내라. 전문가인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만큼 징후적입니다. 이 칼럼이 가리키는 바는 대통령은 이게 결국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칼럼에 담기진 않았습니다만 더 확장하면 세상경 사건에서도 비슷한 어떤 그런 맥락들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어쩌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사태의 화살 끝이 어디를 올 건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수사 전문가가 대통령이 된 후에 또 수사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칼럼이군요. 그러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그럼 뭘 윤 대통령이 뭔 잘못을 했길래 대체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고 있느냐. 오늘 경향신문이 그 실체를 추적했어요. 무려 1면에 썼습니다. 네, 경향신문 1면 대통령실 이쪽에 전달한 걸 알리지 말라. 무슨 이순신이냐? 이순신도 아니고. 저거 그죠? 되게 유명하잖아요. 내가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뭐 내가 준 걸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왜 전달한 걸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이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종섭
이첩 보류 지시 직전에 대통령실 내선 번호 전화 받은 듯. 저건 MBC 보도됐던 내용이죠. 네. 예. 그 밑에 이종섭 호질원의 난감한 여당. 그 앞에 이제 난감한 여당 얘기는 저희가 많이 했으니까요. 예. 이 이종섭 이첩 보류 지시 직전에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네. 이 왜 전화를 받았을까? 내선 번호로. 그러면 누가 전화했을까? 내선 번호로. 네.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게요. 그거를 기사 내용에서 어떻게 풀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 내역과 박정훈 대령 재판 기록을 경향신문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첩 보류 지시 전 이틀 동안 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수차례 서로 간에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채모상병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대통령실 개입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자기가 결제한 거를 다 뒤집어가지고 했겠죠. 네. 취소했겠지, 결제한 거를. 차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내역 등을 보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가 논란이 불거질 무렵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확인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기현 사령관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이종섭 전 장관 수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31일까지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수사단이 이 장관에게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자료를 보고한 날 국방부 안보실이 바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참모였던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오후 30분 김기한 사령관이 통화를 했고요. 또 이후 박 보좌관으로부터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김기한 사령관이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오후 6시 무렵에 또 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김형래 대령관은 오후 5시 51분과 6시 21분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한 사령관이 안보실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게 무슨 쉽게 얘기하면. 전시 상황도 아니고 뭐가 북한군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국방부하고 대통령실하고 긴밀하게 뭐 문자 전화 이런 기록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안보실에 파견한 김형래 대령이 김기환 사령관과 통화를 마치고 오후 6시 34분 해병대 수사관 소속 유모 소령으로부터 차상병 사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자료를 군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병대로부터 전달받는 거예요. 언론 브리핑 자료를. 김 대령이 이제 지금 안보실에 파견된 사람이에요. 김 대령이 그 이메일을 받은 뒤에 유소령한테,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 소속에 있는 유소령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한다.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군요. 네. 예. 그리고 난 다음 날 바로 이종섭 장관이 돌연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김기한 사령관도 박 보좌관과 6번, 안보실 비서관과 2차례 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 직전인 오후 11시 45분 무렵에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추정되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첩 보류 지시를 다시,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한 내용을 뒤집기 직전에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VIP가 경로했던 그 전화였을까? 아닐까? 누가 전화했을까? 이건 뭐 모르지. 그러게요. 당사자들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많은 정황들로 볼 때 안보실하고 대통령실에서 개입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근데 지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휙 가버리면 중간고리가 똑 떨어져가지고 대통령실하고 안보실이 관여가 됐다는 것을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고리를 떼서 보내야 되는지를 이 수사 경험이 많으신 어떤 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지면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제목, 이건 뭐 기사 내용보다 제목이 제가 이제 요록을 잘 요약한 것 같아서 한국일보 기사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수사 외압 의혹 키맨 이종섭 없이는 못 푼다. 이종섭 장관이 없어지면 이 수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못 푸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장관은 왜 이거를 뒤집었는가? 그리고 전화는 왜 빈번하게 하고 그렇죠. 왜 뒤집었는가? 수사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린 바지만, 수사의 순서상 밑에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경향신문이 이 기사를 냈다는 거는, 이 여기까지 확인이 됐다는 거는 이 부분은 다 공수처도 이미
수사를 했거나 네. 또는 재판 과정에서 그렇죠. 확인이 됐거나 그렇죠. 이런 사안이라는 거잖아요. 문자, 이메일, 그러니까 객관적인 팩트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수사를 통해서 다져나가면서 이제는 이종섭 전 장관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종섭 전 장관 수사를 하기 위한 요 단계의 어떤 보조적인 수사를 하는 거냐 이런 단계일 거거든요. 이건 한 3박 4일 수사감이에요. 그렇죠. 요 단계인 거고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이제 요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보수 언론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수 언론도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법적인 절차 다 끝내고 가는 게 맞다라고 지적을 할 정도로 조선일보가 그 지금 내보내면 안 된다. 총선 연장 때문에. 그렇게 네.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바로 내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경향신문 기사에 지금 드러나는 거죠. 아니 근데 너무 갑자기 그렇게 그분이 실력 있는 그런 분이셨나요? 이렇게 정말 핵심적인 때 정말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보냈네요. 그러니까요. 검사는 검사인가 봐요. 그러니까 검사든 검사인 거고. 서울에 아무나 가는 거 아니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했을 수도 있지. 예. 공수처가 이제 압수물 분석 다 했잖아요. 이종섭 소환할 때만 남은 거야. 공수처에서 그렇죠. 자 이제 소환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종섭한테. 특수부 검사의 경험상 총선 전에 지금이다. 소환 통보를 해버리거나 뭔가가 거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질 수 있다. 빨리 숨겨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조선일보의 그 대목을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건데 공수처는 지금 대사 임명을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황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검사들이 예를 들면 압수수색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이럴 때 기밀성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알려주지 않고 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 기밀 대상은 피의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역으로 공수처가 보고 아이고 당했네. 수사를 하러 다 지금 당한 것처럼 네. 돼버린 거예요. 핵심 조선일보의 증거를 그치, 뺏겼어 그치. 지금. 그렇죠. 조선일보의 문장대로 하면 검사의 수법이다 역시. 이야 기가 막히네요.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늘 이제 우리가 수도권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위기야 이렇게 지금 보도신문들이나 하다못해 모든 신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여권 내에서조차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근거로 얘기했던 게 민생 문제였어요. 맞아요. 이종섭 문제 말고 아까 사과감 얘기도 나왔잖아요. 예. 민생 문제를 얘기할 때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는 이 19번째 했나요? 민생 토론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오늘 경향신문이 민생 토론회 관련 기사를 굉장히 흥미로운 거를 예. 썼어요. 오늘 경향신문이 아주 저는 좋더라고요. 네. 일면 전부 다. 제목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쏟아낸 총 901조 사업, 재탕, 민간 투자 빼면 45조 원 규모. 저거 되게 많이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민주당에서 딱 계산을 925조인가 뭐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 다 계산을 아니야. 했네요. 민주당이 그냥 추정한 거야. 추정실 뿐이야. 실제로는 달라. 예. 이렇게도 반박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경향신문이 열심히 그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칭찬합니다. 예. 기사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들. 네. 그걸 토대로 한 민주당의 계산. 그게 다 합치면 900조 넘는다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지난해 대비 드러나는 중앙정부 재정만 따져보면은 실제 증액 규모는 45조 원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이 45조 원은 교통격차 해소 30조 원, 원전 연구 및 개발 지원 4조 원, 네. 제2대덕연구단지 건설에 3조 4,500여 원 등의 요 수준이어서 요게 45조 원인데 그마저도 실제 집행 실적에 따라서 재정 투입 규모가 여기에 연동돼서 결정되는 융자, 금융 지원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실제로 재정 쓰는 거는 이것보다도 작을 가능성이 있다. 경향신문의 분석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향신문에서 대통령이 그동안 공약에서 그러니까 민생토론회에서 쭉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제 예산이 소요되는 중복되거나 이미 결정됐던 거 빼고 실제 새로 쓰시는 예산만 추렸는데 그게 45조 원이고 이마저도 금융이 껴있어서 실제는 더 적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밥값을 지난달에 200만 원을 썼다고 치면은 200만 원 쓰나? 뭐 한 300만 원도 쓸 것 같은데. 네. 뭐 막 300만 원까지는 안 쓰겠죠. 네. 200만 원을 썼다 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번 달에는 제가 좀 몸무게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밥값을 500만 원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은 밥값을 이번 달에만 500만 원씩 쓴대. 그러면 주변에 막 식당들이 막 김민아 대단하다. 이번 달에 500만 원 쓴단다. 이러는데 사실은 원래 300만 원 아니 200만 원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00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맞죠? 그렇죠. 300을 예. 더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구체적인 말씀을 좀 예로 드릴게요. 이 기사가 길고 좀 복잡해서 숫자를 다 얘기하고 이러면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예로 여기에 들어있는 예로 이제 들어보면은 일단 해설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정부가 민생 토론의 과정에서 기존의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 중인 사업과 증액, 신규 사업, 민간 투자 사업을 다 뭉뚱그려 투자로 포장해 내놨기 때문이다. 심지어 제가 조수진 변호사한테 얻어먹는 것까지 다 내가 쓰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민자 지금. 투자도 전부 다 무슨 뭐 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925조 원이라고 민주당이 계산한 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 지난 1월 저의 고향 수원에서 개최된 세 번째 민생 토론에서 나온 622조 원짜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에요. 예. 이게 622조 원이다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500조 원 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댑니다. 그러면 삼성하고 SK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그래요? 본인이 뭘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설명했느냐?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상 투자 규모가 622조 원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정부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민간 사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경향신문이 예로 든 하나의 이제 사례이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예상 규모가 큰 사업이 수도권 교통 개선과 도심철도 지하화, 광역 급행철도 도입을 약속한 교통격차 해소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계산을 할 때는 한 이게 159조 원 정도 들어가겠는데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정부가 내놓은 전체 사업비를 보면은 총 사업비가 134조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민주당 계산이 좀 과다하게 된 측면도 있는데 이 134조 원도 뜯어보면은 국비와 지방비로 투입이 되는 게 30조 원하고 13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34조 원을 사업비로 봐도 국비와 지방비가 30조 13조 6천억. 그러니까 더하면은 43조 좀 넘는 거잖아요. 나머지 한 100조 어디 갔냐 그러면. 100조는 뭐냐. 민간 투자가 75조 2천억입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조성원가를 반영해 놓은 게 9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부 계획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 재정 투입을 여기서 더하고 빼고 하면은 30조 수준에 그치는 거다. 경향신문이 이렇게 분석을 해요. 네. 나머지 다른 사례들도 비슷비슷해요. 결국은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거다. 그렇게 부풀려진 거 다 빼니까 다 더하니까 결과적으로는 900조가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45조 원 정도고 예.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죠. 이것도 다 나오는 건지도 모르는 거다 사실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900조라고 했을까요? 정부는? 민주당 계산은 그렇다 칩시다. 예. 그건 민주당이 계산한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901조는 보수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약속이행 예산이라고 발표한 그 보도자료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막 민생토론을 다니면서 여기에 600조가 들어갑니다. 투자가 됩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 다 합치면 900조가 넘는 건데 네. 왜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을까? 결국은 총선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경향신문의 3면에 보면은 세금 깎아줄게 펴달라는 여야 이 기사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기사의 경우에는 뭐 이거는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예. 총선을 노린 각종 감세 정책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무더기로 감세 정책을 내놨죠. 네. 그 어떤 뭐 이 무더기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비판도 했는데. 예. 부자 감세다 뭐 이렇게 비판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뭐 없애버린다든지. 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쭉 이제 리스트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든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한다든지 증권거래세 인하한다든지 노후차 개별 서비스를 인하한다든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다 어쨌든 감세 항목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쭉 내놓으면은 정부가 내놓으면 사실은 이거를 야당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또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감세가 지금 가능한 거냐? 그리고 그런 감세가 사실은 세수 부족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책임 있게 지금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 거냐. 네. 근데 선거 국면에서는 또 야당이 그렇지가 않다. 일부 따라간다. 야당도 사실은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이라든지 가상자산 투자 수익 연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한다든지 이렇게 따라가는 측면들이 있어서 아니, 이런 게 기본적으로 사실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텐데 뭐 죄다 그렇죠. 깎는군요. 이런 게 양당의 어떤 포퓰리즘으로 귀결된다라는 지적을 경향신문은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보다 포인트를 두는 거는 어쨌든 이 정부의 어떤 국가 운영에 책임을 맡는 거는 결국 정부 여당인 거잖아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맞냐라는 지적이 좀 더 뼈아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 선거 전략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막 선심성 공약들을 내놓는데 야당이 우린 반대하는데요. 이거 똑바로 해야 돼요. 이렇게 나가면 진짜 반대하는 세력이 되거든요. 일종의 대립하는 쟁점을 만들게 돼요. 그럼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사람과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 사람, 이걸 두 개로 갈라가지고 표로 심판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립쟁점을 만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야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신문에서 보거나 언론에서 볼 때는 아유 똑같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핵심은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예.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서도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내수 부진 장기화하는데 정부는 선심성 감세 타령만.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요 전망기관들이 올해 경기 예측이 내수 부진이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감세를 하려고 하는 거다. 맞아요. 감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통계청 수치를 아마 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2월 고용 동향을 보면 15살 이상 취업자가 2,804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만 9천 명이 증가했어요. 요거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럼 뭐 취업자도 이렇게 증가하면은 경기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내수 업종인 교육 서비스업은 2만 2천 명이 줄었고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2만 1천 명 줄었고 예. 숙박 음식업이 2천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수출 회복세에 따라서 취업자 수가 늘고 있는 제조업과는 확연히 다른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물가가 계속 오르고 뭐 공공요금 오르고 이랬는데 실제로 임금은 2년 연속 감소하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떠받쳐줘야 하는데 지금 저렇게 뻥 공약만 얘기하고 다니시고 네. 뭐 삼성 것도 무슨 다 예상인 끌어다가 것처럼. 기업이 할 것까지 다 끌어다가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걸 끌어다가 다 국민한테 해주겠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실제로 돈은 안 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는 바람에 60조 원 정도 세수 펑크 냈잖아요. 근데 지출 예산 가운데 또 45조 7천억 원 집행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세수는 뻥크 냈는데 돈이 있어도 돈도 못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세금 깎아주겠다. 부자들에게 혜택 돌아가는 각종 퍼주기 감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예. 이런 이율 배반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이게 한겨레 신문 사설의 내용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다 깎아주는 거랑까지 합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심각하네요. 그렇죠. 돈은 돈대로 다 쓰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경향신문 기사 내용은 그게 별거 아니다. 뭐 46조 사실은 별것이 아닌 건 아닙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쓸지 안 쓸지 모르는 거니까 사실 별거 아니다라는 취지의 비판이 지금 감세 얘기까지 엮어서 보면은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900조를 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런 그게 써야 될 그러면 써야 될 사업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예. 생길 거야. 그렇죠. 써야 될 사업에 적재적소에 써가지고 예. 거기에 필요한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불경기에는 써야 될 때 쓰는 게 맞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방식의 재정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총선용에 사실은 이게 맞냐 싶은 거예요. 900조씩 쓰면 어떻게 되냐. 그런 우려를 생기는 과정에 그게 뭐 46조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오히려 다행인가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운영하지 말고 책임 있게 해라라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유권자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정정당당한 승부를 해야지. 왜 뻥으로 갑니까? 뻥으로 가지 말자. 근데 이 보수 신문들이 위기다라고 하는 게 또 네. 하나가 또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위기라고 하는 게 민생 위기, 이종섭 위기. 예. 그리고 대통령 그 가운데 예.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세우고 다니고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또 하나의 위기가 망원.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도태우 그 후보를 대구에 공천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선을 통과하긴 했지만 공천하고 난 다음에 5.18 관련 발언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역풍이 불고 있다.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그 북한군 개입설 주장한 것 때문에 반발하는 곳들이 생겨요. 민주당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실망스럽다. 한 위원장이 그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위원장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공천 재검토를 지시한 한동훈 위원장은 꽤 멋있었지만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오늘의 한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김부겸 전 총리 말을. 예. 네, 하여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박원석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도 회의 자리에서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5.18 표면은 놀랍지도 않다. 국민의힘 망언 DNA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녹색정의당도 망언 공천이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5.18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유와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가 공동 성명 내서 낼만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도태우 변호사를 후보로 공천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혹시 대구라서 반역사적 사고방식을 가진 후보를 공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대구 시민으로서 모욕감을 참을 수 없다. 대구 촛불의 행동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제가 5월 단체 얘기는 5.18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겉과 속이 다른 국민의힘 5.18 국민의힘의 5.18 농락에 분노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점점점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 도태우 후보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의 조수연 후보가 또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걸로 또 알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조수연 후보라는 분이 뭐 한겨레 신문 등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2017년에 8월달에 SNS에다가 글을 썼다는 거예요. 야, 저것도 진짜 와.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썼대요.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언을 슬퍼했을까?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조선 말기에 조선 시대의 말기에 가면은 뭐 여러모로 국가 기능이 상당히 이제 훼손이 되고 부패하고 그래서 구한 말에 뭐 여러 가지 뭐 병사들이 막 뭐 이렇게 반란도 일으키고 뭐 이런 사례가 나오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모로 이제 수탈이 일어나고 하면서 백성들이 살기 힘든 과정에 일제가 와서 식민 지배를 해가지고 팔자가 굉장히 좋아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막말은 정말 무서운 점이 뭐냐면 체계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그 역사관을 굉장히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더해서 사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폄훼한 글도 있다. 2021년 4월 달에는 페이스북에다가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사에 대해서 당시에 제주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김일성, 박헌영의 지령을 받고 부장 폭동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꿈꿨다라는 취지의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고 앞서 이제 도태우 후보도 지금 전두환 씨에 대한 무슨 찬양 비슷한 말을 썼다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연결해서 보면은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는 거냐 상당히 관심인 가운데 또 막말 논란 이렇게 하면은 또 지금의 민주당 막말 뭐 이런 것도 지금 기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정봉주 이제 후보인데 정봉주 후보의 경우는 DMZ 뭐 목발 경품 발언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고 대해서, 있는데요. 경향신문. 그렇죠. 과거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이 과거 발언에 대해서 과거에 이 발언이 나왔을 당시에 논란이 된 직후에 본인이 사과했다 등등의 의사를 밝혔지만 지금 저 기사에서 보듯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윤리감찰단이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감찰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윤리감찰단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감찰을 실시하는 기구고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거나 뭐 이런 절차를 가는 것인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인데 아마 지금 이게 막말 전국 비슷하게 가면은 아마 양당에서 서로 발굴하는 거가 될 거예요. 이제는 각 후보자들 중에 누가 또 막말을 한 게 있는지. 그러겠네요. 저것도 2017년 일이에요. 정봉주 의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서로 막말한 기록들은 쭉 나오는데 서로 거봐 너네도 했잖아 라고 하면서 서로 소극적 조치를 취하는 걸로 이게 어떤 암묵적인 그러한 어떤 뭐 그런 과정으로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막말은 있는데 생각해. 뭐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느끼면서 오히려 이제 이 투표 유인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과도 중요하지만 이 사과의 맥락에 해당하는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추가적인 액션을 거기에 해당하는 가령 정봉주 후보 문제라고 하면은 이것에 피해를 본 예를 들면 국군 장병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그게 정책이든 액션이든 뭔가 제스처가 또 당에서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도 중요하지만 5.18 문제에 대한 액션이 또 있어야죠. 당에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노력이 중요한 거다. 이 말씀 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자격 박탈하거나 우리 그게 제일 강한 조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논란이나 논쟁의 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태우 후보 그냥 후보 빼버리겠습니다. 정봉주 후보 뭐 무슨 결선까지 가가지고 박용진 후보까지 꺾었지만 안 되겠습니다. 그냥 공천 취소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넣어서 다시 한번 경선 돌려봅시다. 이렇게 나가든가 아니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다면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조치라도 취해야 그걸 누가 먼저 취하느냐를 유권자들은 바라보고 있다. 그럼 미정의적되거나 조치가 늦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조치가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한국일보가 오늘 예. 사설에서 예. 5.18 폄훼 목발 경품 사과했다고 국민 눈높이에 맞나 이런 그 사설을 썼어요. 예. 텃밭과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공천장을 받은 뒤 떠밀린 듯 사과한 두 후보에게 진정성을 느낄 국민은 없다. 더 큰 문제는 두 후보의 표변보다 이러한 논란을 알고도 걸러내지 않은 여야의 공천 시스템에 있다. 예. 국민 정서에 반하는 후보를 추천해놓고 표를 달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자화자찬한 시스템 공천이 작동되고 있음을 입증하려면 두 후보의 공천부터 제고해야 한다. 이런 네. 얘기가 당장 나오고요. 뭐 조선일보 사설은 굳이 제가 거론해서 설명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친 김정은 국군 조롱 공천만은 제고돼야 한다. 이런 식의 지금 여론전을 하고 이제 있어요. 계속 나오는군요. 예. 네. 선거가 점점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뉴스들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예. 수도권 위기론 보수신 분들이 막 얘기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위기론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제 또 민주당이 퍼져가지고 이제 우리 이길 수 있네. 이렇게 하면서 사고 칠까 봐 또 걱정이다. 그런 얘기도 좀 쓴소리도 해주고 싶네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요. 2부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모시고 심층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노무현 채널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